네, 안녕하세요. 교양수학 김민 선생님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집합.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 수준에서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그 2학기 첫 단원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과서 수준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수학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뭐 형식적인 면도 이제 조금씩은 덧붙여가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할 것이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학기 첫 단원에 있지만 뭐 중학교 1학년에 배웠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어떤 CM송은 봄에도 집합 공부, 뭐 여름에도 집합 공부, 뭐 첫 단원만 너덜 뭐 이렇게 그런 이제 1학년의 가장 첫 단원이었기 때문에 그 책만 그냥 몇 번 펴보고 뭐 많은 뭐 그런 학생들을 좀 이렇게 희화화하는 CM송을 이제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그 문제집을 광고하기 위해서 뭐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아무래도 수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어떤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것들을 이제 뭐 습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무리 짓는 것은 인간의 어떤 뭐 본능과 관련한 일이지만 그것을 이제 수학에 관련해서 배운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할 것이다 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1학년 그 과정으로 올라가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셋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교과서마다 설명은 약간씩은 다르긴 합니다만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할까요? 대상을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것들과 구분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분필과 이 분필의 색이 다르다. 뭐 색이나 뭐 어떤 모양이나 어떤 특징이든 그걸 다르다라고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컨대 예쁜 뭐 꽃들의 모임 이라고 하면 이것은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쁘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객관. 사실 객관이라고 하는 말도 좀 철학적으로는 그 용어에 관련한 어떤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허상에 가까운 어떤 이상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 아닐까 하는 뭐 고민도 있는데 그건 뭐 다른 얘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 뭐 이제 시대를 이제 풍미하고 있는 뭐 지금의 뭐 어떤 아이돌 뭐 같은 연예인을 보고 객관적으로 잘생겼다 이런 말을 이제 언론이나 뭐 사회나 뭐 뉴스나 뭐 그런 데에서 많이 이제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너무 멋지다. 뭐 객관적으로 뭐 이 꽃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말하곤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다수의 주관인 거죠. 굉장히 뭐 그 사회 구성원이 대부분은 그냥 그걸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이제 객관적이다라고 칭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또는 그 대상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그 기준 안에 들어있는 어떤 대상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집합을 정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0과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1, 2, 3, 4 지금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자연수라고 하는 것이 잘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된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연수라고 하는 것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1부터 이제 세어 나가는 수, 하나씩 세어 나가는 수로서 자연수를 정의하죠. 그리고 뭐 대학에 가면 이제 뭐 0을 포함해서 어떤 현대 대수학에서 말할 수 있는 자연수의 개념을 배울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걸 집합으로 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 이상 5 이하의 정수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집합을 A라고 하면 1, 2, 3, 4, 5로 이 원소를 나열할 수 있고, 이 원소는 유한하죠. 5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셀 수 있고 유한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1 이상이라고 하는 말도 잘 약속이 되어 있고 5 이하라고 하는 말도 잘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예요. 1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5 이하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정수라고 하는 것도 어떤 집합을 포괄하고 있고 어떤 집합 안에 있는지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1 이상, 5 이하, 그리고 정수라고 하는 각각의 개념 또한 어떤 집합으로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합들이 말하자면 뭐 뒤에 이제 언급하겠지만 교집합으로서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들을 모으면 1, 2, 3, 4, 5가 된다. 뭐 이런 말이죠. 정수. 그러니까 1 이상 5 이하의 정수. 이제 해보겠습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상의 개수가 유한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무한할 수도 있고 그것을 셀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셀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실수의 집합이라고 하면 1 다음에 실수를 우리가 이제 잘 논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고, 나중에 이제 고려해야 될 얘기고, 집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1 이상 5 이하의 정수로 정의된 이 집합 A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집합 안에 있는 각각의 이제 개체라고 할까요? 각각의 대상들을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는 뭐 엘레먼트라고 씁니다. 영어는 그냥 이제 참고하시라고 쓴 거예요. 저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 영어 잘 못합니다. 어쨌든 이런 각각의 이제 대상들을 원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이라고 하는 원소는 집합 A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포크 모양의 어떤 기호를 쓰는데, 이 포크 모양의 그러니까 이 기호가 사실은 엘레먼트의 2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집합 사이의 어떤 포함 관계를 논하게 되는데, 집합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다라고 할게요. 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집합을 정해보죠. B라고 하는 집합은 1 이상 6 이하의 정수라고 할게요. 이런 집합 B를 정하게 되면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합 B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A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반대예요, 반대. 다시 하겠습니다.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집합 A에 있는 각각의 그 원소들 1, 2, 3, 4, 5가 집합 B에도 1, 2, 3, 4, 5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합 A는 집합 B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호는 contain이에요. contain이 포함되다라고 하는 동사죠. 그러고 이제 그러면 반대로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관계를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소 6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계를 표기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집합 A와 집합 B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이제 이 관계를 기준으로 집합 A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이유로서 상등을
배우게 됩니다. 상등은. 그러니까 이제 같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집합 A과 집합 어떤 뭐 A 다시가 같다라고 말하려면 집합 A가 A 다시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A 다시가 집합 A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집합 A와 집합 A 다시를 A 프라임을 같은 집합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각각이 갖고 있는 원소가 동일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집합 두 개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합의 원소가 교과서의 설명과는 약간 순서가 다를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소가 없는 집합이 있을 수 있어요. 를 공집합이라고 하는데요. 공집합의 공은 empty예요. 비어있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원소가 전혀 없는 집합. 마찬가지로 뭐 이걸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 집합의 중괄호 안에 아무런 원소가 없다라고 하는 표기로서. 그리고 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포함 관계를 배웠으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왜냐하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포함되어 있는 집합을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하는데 미안합니다. 좀 설명이 늦었는데 지금 A는 B의 부분 집합이에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집합.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왜냐하면 집합 A가 공집합이 어떤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데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집합 A가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있는 공집합 내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공집합 내에는 어떠한 원소도 있지 않기 때문에 공집합의 어떤 원소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가정의 모순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합 A와 집합 B의 포함 관계를 이야기할 때 공집합의 어떤 원소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공집합에는 어떠한 원소도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모순이 되고 가정의 모순이 되면 결론은 항상 3이죠. 그러니까 이건 명제에서 배우게 되는 일인데 가정이 모순이면 결론은 항상 3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간이 아니면 나는 컴퓨터다 라고 하는 말은 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이 맞으니까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의 모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항상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참이라는 말은 그 명제의 이제 진위가 그러니까 진리값이 참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 좀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합은 이렇게 이제 명제의 어떤 진위 또한 판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나중에 사용하게 되지만 반대로 일단 그 집합이라고 하는 체계를 정할 때 이런 명제에 관련한 어떤 체계 또한 사용해서 그러니까 빌려서 그것을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